2023년도 시험 대비 식용작물학 이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학 시간과 마찬가지로 식용작물학 시간도 역시 간단하게 커리큘럼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같이 다루게 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커리큘럼 먼저 말씀드릴게요. 식용작물학 커리큘럼도 사실 재배학 커리큘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시 식용작물학도 지금 9월부터 이론 수업인데 10주 과정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게 끝나면 단원별 기출문제와 연습문제를 합해서 다루는 단원별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기출과 연습 문제를 같이 다루고 역시 10주 과정이 될 것입니다. 원래 8주인데 그냥 넉넉 잡아서 10주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대한 8주에 끝낼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연습 문제의 양이라거나 그리고 또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문제 설명을 드릴 때 잘 이해를 하시냐 아니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8주가 되냐 10주가 되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원별 문제 풀이까지 완료가 되면 사실 거의 2월 중순쯤 되죠. 그죠? 2월은 날짜가 짧으니까 2월 둘째 주만 해도 2월 중순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월 초 또는 2월 말 정도가 되면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그리고 4월 초 정도에 주로 국가직 시험을 보니까 국가직 시험을 본 후에는 이제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가 약 6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는 주로 이제 4주,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는 주로 이제 6주 과정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가 실시된 후에 이제 지방직 시험 보시면은 23년도 우리가 목표한 건 다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준비를 할 텐데 그러면 내년 국가직 시험은 보통 4월 초니까 아직 나는 9월 초니까 시험 볼 때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4월 초에 국가직 시험 볼 때까지 사실 거의 웬만한 공부가 거의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직 시험 끝나고서 지방직 시험 보기 전까지 잠깐 텀이 있는데 그동안에도 물론 부족한 부분 보충하죠.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충을 하고 하지만 좀 많은 양의 공부를 하기는 조금 힘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국가직 시험을 본 후에 내가 과연 합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남들은 몇 점을 맞았을까 막 이런 거에 신경을 쓰고 하다 보면 솔직히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국가직 시험 끝나고 나서 그렇게 집중이 잘 안 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정신 다잡지 못해가지고 완전 그냥 그해 끝나는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국가직 시험 볼 때까지 정말 많은 양의 공부를 해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아주 정말 좋은 케이스는 국가직 시험 끝나고 나서 정말 내가 정신을 더 똑바로 차리고 공부를 해서 부족한 걸 채워야지 이렇게 하고 부족한 거 채우고 착착착 채우고 지방직 들어가시는 분은 진짜 고득점으로 합격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런 케이스는 진짜 좋은 케이스이고요. 지금은 이제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정신 잘 차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한 1, 2주 정도는 솔직히 마음이 심란해요. 머리도 산란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4월 초까지 끝낸다 공부 웬만한 공부 다 끝낸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 많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국어, 영어, 국사, 재배학, 식용작물학 이렇게 5과목입니다. 그런데 9월, 10월, 11, 12, 1, 2, 3 사실 3월 말까지 따져본다면 7개월이라는 시간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5과목이죠. 그러면 7 나누기 5 해봐요. 그러면 한 과목에 오롯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조금 넘게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한테 많은 시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명절도 있고 감기도 한번 걸리고 막 이래봐요. 그러면 2주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과목당 오롯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도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내가 정말 시간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설렁설렁 막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시험장에 앉아있으면 막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후회가 막 밀려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 일 안 생기도록 정말 열심히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지 전공 과목뿐만 아니라 뭐 다른 전공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공무원 시험은 전부 다 한 개만 잘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죠?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 이거에 의해서 합격이 결정이 되는데 너무 공통 과목에만 집중하고 너무 전공 과목에만 집중하고 이렇게 아니라 5과목을 다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걸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농업지 전공 과목은 거의 대부분 완전 고득점을 하셔야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농업직을 시작을 하실 거예요. 농업지 전공 과목 왜 고득점 해야 되냐면 다른 뭐 전공 과목보다 쉬우니까 사실. 그래서 다른 기술직렬 전공 과목들에 비하면 농업지 전공 과목은 진짜 쉬운 과목이고 잘 몰라도 그 수업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잘 몰라도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내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공자 비전공자 할 거 없이 열심히 하면 충분히 다 고득점 가능해요. 그래서 뭐 국가직이라거나 이런 거 커트라인 보셔서 아시겠지만 커트라인 높은 이유가 공부가 수월하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공부가 수월한 게 나만 수월한 게 아니라 남도 수월하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농어지 전공 과목은 내가 진짜 다 내 걸로 다 만들고 가야지. 무조건 고득점 해야지. 이렇게 공부하셔야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행정직 오래 공부하신 분들, 사실 그런 분들이 안 되겠다. 나 행정직 안 될 것 같아. 기술직으로 옮겨야지. 그러면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농업, 임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국어, 영어, 국사가 다 돼 있어요. 그럼 2개만 열심히 들었다 외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까지도 다 나의 경쟁 상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분산이 이제 안 되어 있는 직렬은 없어요. 그러니까 농업직만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다른 점은 다 마찬가지이지만 이제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자격증을 따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공자 또는 유사 정보 관련 전공자분들, 전공 관련된 것들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실 수 있으십니다.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시면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국어, 영어, 국사, 재배학, 시공작물학 5과목을 합해서 내 총 평균 점수가 85점이다 라고 봤을 때 기사 또는 산업기사가 있으면 내 점수는 5점이 플러스가 되어서 90점으로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랑 친구랑 같이 시험 봤다고 봐요. 둘 다 85점 맞았어, 필기시험에서. 근데 친구는 5점 가산점이고 나는 가산점이 없어. 그러면 느낌 되게 이상해요. 되게 좀 이상한 그 오묘한 그 괴로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막 생겨요. 그리고 그 5점으로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져요. 앞 글자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라고 하면 무조건 좀 준비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사, 산업기사 못 따니까 기사, 산업기사 못 따니까 우리 기능사 자격증이라도 꼭 따시라고 말씀드려요. 기능사 자격증은 비전공자분들이 따시는 건데 기능사는 사실 전공하신 분들 난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능사라도 따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시간 없으면 기능사라도 따세요. 전공하신 분들이라도. 근데 어쨌든 기능사 자격증을 따시면은 3점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85점을 맞았어도 3점이 플러스 되면 내 점수는 88점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실 기사 자격증은 5점인데 기능사 3점밖에 안 돼? 이거 뭐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닌 거 아니고 완전 큰 차이예요. 우리는 1점 가지고도 누구는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정말로 내 점수를 알게 됐을 때 진짜 내가 기능사 자격증 하나만 있었어도 내가 마음 편하게 며칠 쉴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다 해요. 정말. 그러니까 꼭 좀 준비해 주세요. 정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종자기능사, 유기농업기능사 요 2가지 많이 따시거든요. 그리고 그 2가지 기능사는 우리 공부하는 재배학 과목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하는 김에 하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앞으로 우리가 같이 다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1, 2, 3, 파트 1, 2, 3 이게 우리 교재의 1권입니다. 그래서
파트 1, 2, 3의 교재 이론서의 1권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다 쌀, 벼 막 이런 애들이에요. 주식으로 우리가 먹는 게 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되게 당연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파트 1, 1권, 파트 1, 2, 3, 1권에 다 쌀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시면 20문제 중에서 한 7문제 정도, 대략 평균 한 7문제 정도가 쌀에서 나와요. 쌀, 벼 이런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1권, 이론서 1권 내용이 진짜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20문제 중에서 한 4문제 정도가 또 재배학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재배학 내용 4개, 쌀, 벼 이런 애들 내용 7개, 그럼 20개 중에서 이미 10개, 11개가 이미 다 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사실 그런데 공부는 재미가 없어요. 공부하기에는 재미가 없어요. 아마 우리 농어촌 공부를 해보신 분도 계시겠고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따가 어떤 걸 할 거냐면 벼가 이렇게 생겼대요. 벼의 잎이 이렇게 생겼다더라. 벼 종자가 이렇게 생겼다더라.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배우면서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거 보고 앉아 있어야 돼. 이거 내가 어디다 써먹으라는 거야.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재미가 없지,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그냥 재미다 막 세뇌를 해야 되는 거가 솔직히 우리 시공작물학 과목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재배학은 그래도 뭐 이해할 것도 있고 그렇네 이거는 이렇구나 막 이런 게 있는데 얘네는 단순히 얘가 이렇게 생겼대, 얘는 뭐가 몇 개래 막 이런 것도 단순함이기 때문에 솔직히 재미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세뇌시키라고 항상 강조드려요. 재미다 세뇌시켜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재밌고 재미없어. 빨리 이거 책 덮어야지 생각하면 진짜 재미없고 재미가 없으면 머릿속에 절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제 쌀과 벼, 쌀이 뭐냐, 벼가 뭐냐 이런 것들, 사실 쌀이 벼고 벼가 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벼라고 하는 거는 식물체 자체. 근데 쌀 우리 밥 먹는 알갱이잖아요. 종자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이 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 그리고 얘는 이렇게도 부른다 저렇게도 부른다, 그리고 또 벼의 뭐 줄기, 잎, 뿌리 그런 거 뭐 어떻게 생겼다더라, 종자가 어떻게 생겼다더라,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재배, 벼의 재배와 관련한 부분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벼를 재배할 때 어떠한 환경 조건이 주어지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기술로 애들을 재배를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벼의 재배와 관련한 부분은 사실 우리 재배학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또 관련이 있습니다. 저 벼의 재배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벼 생육에 필요한 무기 양분의 종류라거나 이런 것도 다루거든요. 그런 거 다 재배학이랑 겹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배학의 내용이 식품작물학에도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쌀의 품질과 이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질 좋은 쌀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쌀 같은 경우도 얘는 질이 좋은 쌀 알갱인데 얘는 질이 안 좋은 쌀 알갱이야, 뭐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포장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것도 구분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거가 질 좋은 그런 아주 제대로 된 모양 가진 건 우리가 완전미라고 부르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불완전미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뭐 불완전미에는 어떤 종류가 있다더라,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 다루고, 그리고 또 저장하는 동안에 어떻게 변화가 생긴다더라, 잘 저장하고 싶으면 이렇게 저장하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트 4, 5, 6, 7, 8 이게 다 파트 2, 이론서 2권, 이론서 2권입니다. 그래서 논에서 기르는 벼가 1권, 밭에서 기르는 밭작물들은 전부 다 이론서 2권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맨 첫 번째로 이 밭작물과 관련된 이론서에서 첫 번째 파트는 밭작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쌍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 어떤 애들이 쌍떡잎 식물인지, 밭작물 중에서 어떤 애들이 외떡잎 식물인지 이런 것들 구분하는 거 먼저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쌍떡잎 식물의 특징, 외떡잎 식물의 특징, 그리고 또 밭작물을 뭐 재배할 때에 어떤 걸 우려해서 파종 시기와 파종량을 결정할 거냐, 이런 것까지도 여기서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맹류가 5번째 파트인데요. 맹류에 속하는 것은 보리밀, 호밀, 귀리 이러한 것들이죠. 맹류에 속하는 것은 보리, 밀,
호밀, 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맹료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거 보리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이제 한 개씩만 한번 얘기해 본다면 보리와 관련해가지고 주로 뭐 추파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추파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맹류에서 추파성이 있는데 추파성은 영양 생장을 지속하고 생식 생장을 뒤로 밀어버리는 성질입니다. 그런 성질이 얘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한 것들이 또 출제가 많이 되고 또 도복과 관련한 것도 출제가 됩니다. 도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도복이라고 하는 거는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얘네 식물도 기르고 있는데 얘네가 막 쓰러져 봐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그럼 쓰러졌으면 걔네 우리가 뭐 이용할 수량도 줄어들고 질도 나빠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병도 걸리겠고. 그러니까 도복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게 다뤄주고요.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려볼게요. 뭐 다른 것도 여러 개 나오지만 그리고 또 밀 같은 경우 우리 밀가루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밀가루를 이용을 하는데 그 밀가루를 우리가 또 경질분, 연질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밀가루 같은 경우 경질분이라고 표현하는 거 느낌이 사실 와요. 경질, 딱딱하다라는 얘기인가 가루가? 딱 느낌이 오죠. 그럼 경질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렇게 좀 딱딱한 느낌이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다루게 되겠고 연질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연질분 딱 느낌도 오죠. 보들보들하겠구나. 그죠? 걔는 어떤 특성 가지고 있냐? 걔는 어떤 성분이 있냐? 이런 것들. 그리고 경질분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연질분은 또 어떻게 이용이 되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에 들어있는 또 성분 중에서 보리와 관련해가지고 또 성분이 또 출제가 되면은 또 이제 특수한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이 보리 같은 경우는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아주 식이섬유 일종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과 또 특징적인 사항으로 많이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뭐가 1등으로 많이 들어있냐 이런 거는 모든 작물에서 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특수한 성분들, 특별히 여기에 많이 들어있어 이런 성분들 있죠. 그런 것들도 많이 출제됩니다. 베타글루칸이라고 부르는 거가 보리이고 그리고 이제 밀 같은 경우는 글루텐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한 것들. 이 작물은 이 성분, 이 작물은 이 성분 이런 것들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호밀 같은 경우는 얘는 아주 불리한 환경에 잘 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맹류들 중에서. 그래서 얘는 아주 불리한 조건 잘 사는데 더워도 잘 살고 땅에 비료가 많지 않아도 잘 살고 뭐 토양이 산성이어도 잘 살고 그래요. 그런데 습한 조건 거기선 잘 못 살아. 그런 특성. 그리고 추위에도 잘 견뎌. 이렇게 호밀이라고 하는 애가 그렇게 환경 조건이 잘 견디는 그런 특성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호밀 같은 경우는 또 특수한 성질이 있습니다. 호밀은 어떤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결곡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결곡성이라고 하는 것은 호밀에서 나타나는 불임 현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 이거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귀리라고 하는 거 있죠. 이 귀리 같은 경우에는 또 백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리는 백수성이 있고 호밀은 결곡성이 있는데 이런 거는 다 무조건 이렇게 연결돼야 돼. 무조건 이 작물은 요 성질, 무조건 이 작물은 이 성질, 무조건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것들이고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결곡성은 호밀의 불임 현상이라고 했죠. 호밀에서 볼 수 있는 불임 현상인데 귀리의 백수성은 뭐냐면 처음에 굉장히 좀 작은 꽃들 지금 쉽게 표현해서 제가 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은 소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작은 꽃들이 많이 생기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꽃들이 막 떨어져.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백수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어떨 때 백수성이 심해지냐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 많이 연결되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보면 호밀에서 백수성을 볼 수 있다. 귀리에서 결곡성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결국성은 호밀인데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도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수한 것들만 좀 몇 가지 말씀드려봤는데요. 아주 단골 출제되는 내용들이 이런 애들이요. 그리고 잡곡류 있죠. 잡곡류 같은 경우는 어떤 애들이 잡곡류냐? 옥수수, 수수, 조, 피, 기장, 메밀, 율무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잡곡이거든요. 그런데 이 잡곡들, 얘네들도 항상 출제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있어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웅성선숙 또는 웅예선숙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 거의 매년 나와요. 우리가 이제 자웅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자가 뭐냐? 자는 암이에요. 그리고 웅은 수예요. 암수 구분할 때 자웅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웅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수꽃 부분 이건 수꽃 부분이 먼저 성숙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매년 나와. 그래서 옥수수는 하나의 식물체에 암꽃도 있고 수꽃도 있는데 수꽃 부분이 먼저 성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가 수분을 해요. 지금 몇 마디 안에서도 이거 가지고도 기출문제 몇 개 풀어요.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옥수수 같은 경우는 광합성 특성과 관련해서 옥수수는 또 시포식물이라고 하거든요. 옥수수 시포식물이래. 이것도 진짜 단골 내용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나오고 뭐 그 외에도 뭐 옥수수 형태라거나 뭐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수수 같은 경우도 뭐 중요한 거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수수에서 한 개만 좀 얘기해 본다면 수수는 내건성과 관련한 부분이 아마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주 이거 또 나왔어? 아마 하실 거예요. 보시면. 수수는 내건성이 아주 높은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내건성은 뭐냐면 건조한 조건에서 견디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아주 건조한 조건에서도 수수가 잘 견디는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잘 견딜 수 있냐 이러한 것들 있죠. 진짜 많이 나오죠. 이 수수는요 일단 요수량이 상당히 낮아요. 요수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재배학에서 앞으로 나오게 될 용어다라고 살짝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는데요. 작물이 건물 1g을 만드는 데에 소모하는 물의 양, 또는 쓰는 물의 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수량이 낮은 애 같은 경우는 이게 건물 1g이다라고 한번 볼게요. 건물 1g은 사실 건물은 작물체를 내가 얻었을 때 물 뺀 게 건물이에요, 간단하게. 근데 그 건물 중에서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건물의 전체적인 조성을 알 필요 없고 건물에서 제일 많은 부분 차지하는 거는 탄수화물이니까 그냥 탄수화물 1g으로 생각하셔도 무관해요. 그러면 탄수화물 1g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애는 물을 요딴만큼 쓴대요. 근데 어떤 애는 탄수화물 1g 만들기 위해서 물을 이딴만큼 써야 된대. 그러면 물 요딴만큼 쓰는 애가 요수량이 낮은 거예요. 물 이렇게나 많이 쓰는 애는 요수량이 뎁다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요수량 뎁다 높은 애하고 요수량 뎁다 조그만 애하고 이런 애 둘 중에 어떤 애가 더 건조한 환경 조건에 잘 견디고 탄수화물 잘 만들 거냐. 물 조금 쓰고 이거 만들어내는 애가 건조할 때 잘 살고 덜 만들겠지. 수수가 이런 특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요수량이 낮은 식물들이 주로 내건성이 높은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재배학 식물작물학 다 겹치는 사항입니다. 겹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내건성, 수수가 이렇게 요수량도 낮은 특성 가지고 있다더라. 거기에다가 또 잎에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진 왁스질 같은 것이 있어서 식물체 몸속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많이 못 날아간다더라. 이런 거. 거기다가 뿌리가 굉장히 깊고 넓게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뿌리가 굉장히 깊게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건조한 조건에서도 물을 찾으러 잘 가. 그래서 그런 특성도 건조한 조건에 잘 견디는 데 도움된다더라. 이러한 것들까지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조피기장, 솔직히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생긴 모양 그런 거. 얘는 줄기가 어떻게 생겼대, 막 이런 것들. 잎이 벼랑 비교해서 어떻대, 이런 것들. 그리고 얘네들이 건조한 조건에 잘 견디냐 아니냐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출제가 되고요. 메밀 같은 경우도 또 아주 특수 성분이 있습니다. 메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루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는 베타글루칸, 밀은
글루텐, 메밀은 루틴, 이런 특수 성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메밀은 이형예 현상, 이형예 현상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재배학하고 겹치는 내용인데 엄청 많이 출제됩니다. 이런 게 출제됩니다. 이형예 현상이 뭐냐면 암술과 수술의 길이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꽃 안에 암술, 수술이 다 있다. 이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암술이다라고 볼게요. 제가 그림 솜씨가 없어서 그림이 예쁘진 않지만 이게 암술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수술이에요. 그럼 암술이 이렇게나 길어, 수술은 이렇게나 짧아. 이런 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런 거는 장주하라고 불러요. 그리고 반대로 암술이 요따만해, 이렇게 짧아. 근데 수술이 이렇게 길어. 좀 오바스럽게 제가 그린 건데요. 이런 거는 우리가 단주하라고 불러요. 이렇게 장주하, 단주하, 이렇게 암술, 수술 길이가 달라, 이런 현상 나타나는 거. 이게 이형의 현상이거든요. 이게 메밀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형의 현상 때문에 이 메밀 같은 경우는 수분 수정이 될 때에 장주하끼리는 수분 수정이 잘 안 되고요. 단주하끼리는 또 수분 수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장주하랑 단주하랑 만나야 수분 수정이 잘 된다. 그런 현상을 우리는 접법 수분이라고 한다. 이런 게 출제되고 22년도에도 출제됐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밀이 충매화예요. 옥수수는 풍매화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밀은 충매하고 옥수수는 풍매화인데 풍매화, 충매화 위치를 바꿔. 되게 헷갈려요. 그런 것들도 많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율무 같은 경우 뭐 따뜻한 조건에서 잘 산대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작물들이 사는 조건, 환경 조건, 따뜻한 데 사냐 추운 데 사냐부터 뭐 토양이 뭐 산성에서 사냐 뭐 어떤 조건에서 사냐, 그리고 또 이렇게 얘네들이 전부 다 이런 작물들마다 자가 수분을 하냐 타가 수분을 하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출제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풍매화, 충매화 이런 애들은 타가 수분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두류는 그냥 뭐 콩팥, 녹두, 동부 막 이런 거죠, 뭐, 그죠? 그런데 두류에서는 뭐가 또 중요하게 다뤄지냐? 두류에서는 뿌리옥 박테리아, 콩팥, 뭐 녹두, 동부, 땅콩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두류란 말이죠. 그런데 특히 콩행 얘가 뿌리옥 박테리아와 관련한 거가 진짜 많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뿌리옥 박테리아가 어떤 조건의 토양에서 잘 사냐? 그거 뭐 기출문제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살짝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뭐 수술 내건성, 아 이게 또 나왔어? 이런 생각 드실 거라고. 얘 이것도 기출문제 보시면 아 이거 자꾸 물어봐 이거,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계속 보실 상황.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가 어떤 토양 조건이 잘 산다. 그리고 사실 뿌리옥 박테리아가 잘 사는 토양 조건이 콩이 잘 사는 토양 조건이에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콩 같은 경우 또 자랄 때 유한신 육형, 무한신 육형 이런 식으로 또 구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또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콩 용도에 대한 거. 장콩, 콩나물콩 막 이런 것들. 뭐 된장 같은 거 만드는 콩은 어떤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나오고요. 또 콩나물콩은 콩나물 대가리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콩나물콩은 종자가 쬐끔해야 좋다더라,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출제됩니다. 그리고 또 팥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성분 출제되고요. 그리고 또 콩팥 얘네들은 이제 어떤 토양 조건에서 발아가 잘 되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출제가 많이 돼요. 근데 사실 지금 말 나온 김에 우리가 공부를 일부러 하지 않아도 콩이 어떤 토양 조건에서 발아가 잘 안 될지는 알 수 있어요. 가뭄에 콩 나듯이 그 생각 한번 해보면 가뭄에 콩 나듯이 그게 막
드문드문 할 때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말이 있다라는 거는 저 콩이라는 애가 토양의 수분이 부족하면 싹이 잘 안 난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런 거 우리가 평소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은근히 우리 공부하는 데에 또 이렇게 적용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팥이랑 콩이랑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애가 더 환경 조건에 잘 견디는지, 어떤 애가 프리오박테리아랑 공생하면서 더 질소 고정 미생물 더 많이 또 고정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또 땅콩 같은 경우는 왜 땅콩이라고 부르냐? 그것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게 될 거예요. 사실 땅콩 같은 경우는요. 일단 다른 일반적인 식물들하고는 다르게 우리 땅콩 딱딱한 그 껍질 있죠. 그 부분이 땅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부분이 이렇게 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땅콩이에요. 그런데 어떤 조건일 때 땅 속으로 잘 들어가게 될 거냐, 이러한 것들. 그런 거 다르고, 그리고 땅속 어느 정도 위치에서 우리가 먹는 그 땅콩이라고 부르는 그 땅콩 껍질 속에 뭐 땅콩 들어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땅속 어느 정도 위치에서 애들이 잘 발달이 되냐, 이러한 것들. 그리고 휴면. 어떤 조건일 때에 휴면이 되고 또 어떤 품종이 휴면을 많이 하냐, 이런 것들. 또 성분은 다 기본이죠. 성분, 그리고 장미식물이냐 단일식물이냐.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우리 두류에 속하는 애들은 콩팥, 땅콩 얘네만 적었지만 녹두, 동부 뭐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강낭콩도 있고. 그런데 그냥 콩은 1등으로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단백질이에요. 땅콩은 1등으로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지질입니다. 지질. 나머지 다른 두류들은 전부 다 1등으로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다 탄수화물이에요.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나오고요. 콩은 단일 식물이에요. 낮의 길이가 짧을 때 생식생장, 꽃피는 단일 식물. 이것도 재배학 식물작물과 겹쳐서 단골 출제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같은 경우는 고구마, 감자, 그죠? 감자, 고구마, 얘네가 서류죠. 감자는 우리가 이용하는 부분이 궤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궤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덩이줄기. 근데 궤경, 덩이줄기가 땅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자 캔다 이렇게 표현하죠. 고구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용하는 부분이 궤근입니다. 얘는 뿌리예요. 얘는 줄기예요. 요거 구분하기. 그리고 또 감자의 궤경은 어떨 때 형성이 되고 잘 비대가 될 것이냐. 그리고 고구마의 궤근은 어떨 때 형성이 되고 또 잘 비대가 될 것이냐. 이러한 것들 출제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감자는 온도가 낮은 조건에서 또 잘 살아요. 그런데 고구마는 온도가 좀 따뜻한 조건에서 잘 살아요. 그런 것들 구분. 그리고 감자, 고구마 같은 경우는 또 수확을 한 후에 어떤 조건에서 저장을 할 거냐. 그리고 얘네들은 저장을 하기 전에 아무래도 감자, 고구마는 우리가 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애들을 캐오면 상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상처가 난 애를 그냥 막 저장고에다가 그냥 막 집어넣어 봐봐. 그러면 걔네 그 상처 생긴 걔네를 막 그냥 집어넣으면 뭐 여러 가지 뭐 균도 감염되겠고 저장 굉장히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가 아물게 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수확을 한 후에 상처가 아물게 하고 애들을 저장을 하는데 그렇게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을 우리는 큐어링이라고 표현합니다. 큐어링. 그걸 뭐 굳이 풀어서 얘기하자면 아물이 이렇게 표현하고요. 근데 그 큐어링 하는 조건, 감자, 고구마 둘 다 온도 몇 도에, 습도 어느 정도 수준에 큐어링 들어간다. 그리고 그 후에 본저장 온도는 어떻다더라 이런 것들. 그거 진짜 매년 출제되죠. 그것도 매년 출제돼요. 예, 그런 것들 진짜 많이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다 뭐 성분 1등으로 많이 들어있는 성분, 뭐 특수 성분 이런 건 다 기본이고 자가수분, 타가수분 이런 거 다 기본이고 여기 얘네들에서 예, 이렇게 일단
자주 출제되는 것들 몇 개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도 기출문제 많이 풀 수 있어요. 얘네는 진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그래도 전보다 조금 한 명이라도 한 문제라도 더 틀리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실제 하는 걸 보면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농어찌 전공 과목은 기출문제 활용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출문제만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막 100점 나오는 게 일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들이 너무 변별력이 없다고 자기들도 생각을 했겠죠. 뭐 다 100점 맞아. 뭐 좀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좀 안 되겠다. 하나라도 틀리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어렵게 내야지 라고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조금씩 한 문제씩 내고 있습니다. 지엽적인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이냐면 생김새, 생긴 모양들, 뭐 이삭이 뭐 어떻게 생겼다더라, 뭐 그런 것들, 뭐 그리고 뭐 이삭에 소수가 몇 개가 뭐 달려 있다더라, 이러한 것들. 그리고 종자 뭐 색깔이 무슨 색깔이래, 막 이런 것들, 아주 좀 진짜 쪼잔한 그런 것들을 일부러 요즘 들어서 많이 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드린 아주 단골 내용들은 무조건 다 확실하게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시게 수업을 하겠고, 또 이제 여러분들도 복습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또 지엽적인 사항이지만 아직까지는 중요하다고 안 느껴지지만 앞으로 얘는 나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까지 집어서 최대한 놓치는 거 없이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배학도 역시 시군작물학과 마찬가지로 당일 복습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누적 복습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진짜 이거 당부드릴게요. 재밌다 세뇌시키시라고 그랬죠. 시군작물학은 재미없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진짜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진짜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무조건 재밌다. 아, 내가 몰랐는데 이런 사실까지 알게 됐네. 하하, 재밌어. 막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야 진짜 재밌게 느껴져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